엄마 뭐라고 했어요? 돈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안해. 하지만 진수 씨가 확신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지금이라도 빼세요. 뭔가 이상해요. 재혼 남편이 제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을 모두 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9세 박혜숙입니다.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3년 전 재혼했던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택배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을 모두 잃고 59세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믿었던 재혼 남편이 저를 속이고 투자 사기에 제 돈을 모두 쏟아부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같은 상황의 언니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첫 번째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만에 재혼했어요. 첫 남편 창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30년간 성실하게 회사 다니며 가정을 꾸려왔고 두 딸 미선, 미정이를 대학까지 졸업시켰죠. 그런데 57세에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첫 남편이 보험금과 퇴직금을 잘 준비해뒀어요. 총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평생 모아둔 적금 2천만 원과 합쳐서 1억 원이 있었거든요. 딸들이 걱정하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가 잘 준비해두신 덕분에 노후는 걱정 없잖아요. 맞아요. 엄마는 그냥 건강만 챙기시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건강만 잘 챙기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외로웠어요. 30년간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고 적막했어요. 저녁 먹을 때가 특히 그랬죠.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러던 중 교회에서 만난 분이 소개해준 남자분이 있었어요. 김진수 씨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2살 많은 61세였어요. 첫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수 씨는 첫 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보였거든요. 자기소개를 할 때 건설업을 하다가 은퇴했다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혜숙 씨도 많이 외로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맞아요. 가끔 말할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가끔 만나서 이야기라도 나누면 어떨까요? 서로 외롭지 않게요. 처음엔 단순히 대화 상대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진수 씨가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좋은 식당에 데려가 주시고 영화도 같이 보고 산책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6개월 정도 만나다 보니 진수 씨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진수 혜숙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이 나이 연애만 하기엔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러워요. 진수 저는 진심이에요. 혜숙 씨만 있으면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할 것 같거든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로맨틱한 고백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첫 남편과는 젊을 때 결혼해서 이런 로맨스 없이 현실적으로 살아왔는데 진수 씨는 달랐어요. 하지만 딸들 반응이 좀 걱정됐어요. 아직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재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요. 결국 딸들에게 말했어요. 미선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표정이 심각하네요. 사실은 교회에서 만난 분이 있거든. 그분이 결혼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 정말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엄마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앞으로 20년 넘게 혼자 살 자신이 없었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앞으로 혼자 늙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래도 엄마 너무 잘 모르는 분이잖아요.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결국 딸들을 설득해서 진수 씨를 소개했어요. 진수 씨가 정말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비싼 선물도 사오시고 딸들한테도 정말 잘해주셔서 결국 딸들도 허락했어요. 엄마가 좋으시다면야 뭐라 할 수 없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엄마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니까 따로 관리하시고요.
아빠가 엄마를 위해 남겨놓으신 돈인데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딸들 말이 맞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고 진수 씨도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진수 씨가 말하더라고요. 혜숙 씨, 우리 결혼하면 자산을 합쳐서 더 큰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건설업 하면서 쌓은 인맥이 있거든요. 좋은 투자처가 많아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안전하게 예금으로 두려고요. 예금으로 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요. 요즘 물가 오르는 속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가족들만 모여서 식당에서 간단히 예식을 치렀죠. 진수 씨가 준비해 주신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도 다녀오고 정말 행복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로맨스를 누릴 수 있다니 싶어서 말이에요. 새로운 신혼생활이 시작됐는데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진수 씨가 집안일도 함께 해주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무엇보다 대화가 통해서 즐거웠어요.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진수 씨가 자꾸 투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돈 그냥 묵혀두면 안 돼요. 제 후배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는 불려준다고 해요. 그런 건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안전한 게 좋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20년 넘게 건설업 했는데 이런 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믿어보세요. 계속 설득하시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그렇게 확신하시는데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조금만 투자해 볼까요? 1천만 원 정도만요. 1천만 원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최소 3천만 원은 해야 제대로 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3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진수 씨를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처음 3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매달 200만 원씩 수익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진수 씨가 말하더라고요. 진수 봐요. 제 말이 맞죠? 이런 식으로 하면 1년 후에는 6천만 원이 돼요. 정말 신이 났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투자했어요. 그런데 6개월째부터 수익금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에게 물어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려운 시기예요. 하지만 곧 회복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2개월을 기다렸는데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혜숙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벌써 2개월째 소식이 없잖아요. 큰 투자일수록 시간이 걸려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딸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뭐라고 했어요? 돈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안해. 하지만 진수 씨가 확신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지금이라도 빼세요. 뭔가 이상해요. 딸 말을 듣고 진수 씨한테 원금이라도 빼자고 했어요. 여보 원금만이라도 빼면 어떨까요? 딸들이 너무 걱정해서요. 지금 빼면 손해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대박 날 텐데요. 그렇게 또 2개월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진수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여보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투자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5천만 원이 날아간다는 소리였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확실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저도 피해자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사라졌다니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딸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수 씨는 옆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데 저는 눈물만 흘렸어요. 다음날 딸들에게 전화했어요. 미선아 엄마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투자한 돈이 날아갔어. 5천만 원이. 엄마. 그래서 제가 말렸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주 후에 진수 씨가 또 말하더라고요. 여보, 기회가 하나 더 왔어요.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방금 5천만 원 날렸는데요. 그 돈을 만회할 기회예요. 이번엔 정부 지원 사업이라 안전해요. 정말 후회했습니다. 왜 또 그런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하지만 잃은 돈이 아까워서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결국 남은 3천만 원도 투자했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 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투자한 회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진수 씨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수 씨가 저를 속였다는 걸요. 혹시나 해서 진수 씨 행적을 알아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진수 씨가 말한 건설업체 사장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여러 번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완전히 당한 거였어요. 당신 지금까지 저를 속인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저도 피해자라니까요. 거짓말 그만해요. 다 알아냈어요. 알아냈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이미 늦었잖아요. 그 순간 진수 씨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평소에 다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돈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진수 씨 명의로 된 재산도 거의 없었거든요.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돈 찾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투자 명목으로 넘어간 돈이라 사기 입증도 어렵고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8천만 원이 모두 사라지고 59세에 다시 홀몸이 된 거예요. 딸들이 미안해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딸들도 각자 살기 바쁜데 엄마 때문에 고생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돈은 저희가 벌면 되잖아요. 고맙지만 안 돼. 너희들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엄마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 그럼 엄마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해숙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사실 막막했어요. 59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러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택배 일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경험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주저됐어요. 제 나이에 택배 일이라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관리소장님과 면접을 봤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일할 의지는 충분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8시간 근무에 월급은 180만 원이에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당장 수입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첫 출근 날 정말 떨렸어요. 59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막막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택배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무거운 박스들을 옮기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정말 고달팠어요. 첫 주에는 몸살까지 났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도 좋은 분들이었고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혜숙 씨 처음에는 힘들어도 금방 익숙해져요.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 나이에도 저를 받아주고 일할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3개월 정도 일하니까 적응이 됐어요. 오히려 바쁘게 일하니까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도 없고 좋더라고요. 어느 날 택배를 배송하는데 한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씨, 고생이 많네요. 더운데 수고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니까 일이 재미있어졌어요. 단골 고객분들도 생기고 저를 반겨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한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혜숙 씨가 가장 친절하고 꼼꼼해요. 다른 택배 기사분들과는 달라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나자 월급도 올랐어요. 성실하게 일한다고 200만 원으로 인상해 주셨어요. 혜숙 씨 정말 성실하세요. 고객 만족도도 높고 실수도 없고 계속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딸들도 걱정하면서도 대견해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엄마 진짜 강하신 것 같아요. 존경해요. 딸들이 인정해주니까 더 힘이 났어요. 제가 딸들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년째 되니까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는 후배들도 생기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제가 가르쳐 주기도 해요. 새로 들어온 이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혜숙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 일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시다니. 처음엔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언니 보면서 용기 얻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구나 싶어서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요. 요즘은 재정 상황도 많이 안정됐어요. 월 200만 원씩 벌어서 생활비 쓰고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예전처럼 큰 돈은 아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라 더 소중해요. 지난주에는 딸들이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고맙지만 엄마는 이제 스스로 벌어서 살 수 있어. 너희들 돈은 너희들이 써.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존경해요. 그 말이 정말 기뻤어요. 5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요즘은 진수 씨 생각도 거의 안 나요. 가끔 생각나면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요. 어제는 아파트 주민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혜숙 씨 정말 밝아 보여요. 일하는 모습이 너무 당당하고 멋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제가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8천만 원을 잃은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돈에만 의존했다면 지금처럼 활기찬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택배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게 정말 소중해요.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요. 나이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른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워요. 혜숙 씨 덕분에 우리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성실함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줘요.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제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기뻐요. 요즘은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65세까지 일해서 다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안정은 확보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은 꼭 저축해요. 6년 후면 3,6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 힘으로 모은 돈이라 의미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진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면서 다시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요.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혼자가 편해요. 외롭지 않아요.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외롭지 않아요. 저는 제 일이 있고 제 삶이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일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당당해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난달에는 딸들이 가족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제가 돈을 내겠다고 하니까 딸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진짜요? 엄마가 여행비를 내신다고요? 그럼 이제 엄마도 돈을 버니까 가능하지.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런 엄마를 둔 게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제 돈으로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퇴근 후에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택배 일로 몸이 좀 뻣뻣해져서 시작했는데 정말 좋아요. 요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가 선생님 혜숙 씨 정말 열심히 하세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동작이 정말 좋아져요. 일 때문에 몸이 아파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계속하시면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정말 그래요. 요가를 하면서 마음도 안정되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주말에는 독서도 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읽는데 정말 오랜만에 하는 일이에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요. 어제 읽은 책에서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어요. 인생은 60세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이었는데 정말 공감했어요. 저도 5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요. 작년에는 택배회사에서 우수 직원으로 표창도 받았어요. 고객 만족도가 높고 무사고 근무를 했다는 이유였어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정말 감격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상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딸들도 시상식에 참석해서 박수를 쳐줬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엄마를 둔 게 행복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딸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후배들에게 조언도 해줘요. 새로 들어오는 분들 중에는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처음에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힘들었지. 하지만 적응하면 괜찮아.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해. 어떤 마음가짐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배우고 성장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조언을 해주면서 저도 힘을 얻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3년간 택배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가끔 진수 씨와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요. 아마 그때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8천만 원을 잃은 건 아깝지만 그 대신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자립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요. 앞으로의 목표는 건강하게 65세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짜 은퇴해서 딸들 손자 손녀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가 와도 계속 무언가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봉사활동이든 아르바이트든 뭔가 사회와 연결된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일을 하는 게 저에게는 활력소거든요. 딸들도 제 변화를 보고 자극을 받았다고 해요. 엄마 보면서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뻐요. 제가 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요즘은 재혼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선택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만약 누군가 좋은 분을 소개해 준다고 해도 거절할 것 같아요. 지금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이 너무 좋거든요. 어제는 아파트에서 택배를 받으신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씨 정말 밝아 보여요. 일하는 모습이 너무 당당하고 멋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기를 당한 것도 하나의 인생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강한 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요즘은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조언도 해드려요. 재혼 후 경제적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혜숙 씨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새로 시작하는데 늦은 때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기술도 없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배우면 돼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그런 상담을 해드리면서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며칠 전에는 진수 씨가 또 연락을 했어요. 이번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며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혜숙 씨, 좀 도와주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제가 번 돈은 제 미래를 위해 쓸 거예요. 그래도 한때 부부였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때 저를 속인 건 잊으셨나요? 이제 저희는 남남이에요.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도와줬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자신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걸 알거든요. 오늘도 택배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단골 고객분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한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혜숙 씨 덕분에 항상 택배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일하면서 제 힘으로 살아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도전하는 용기예요. 저처럼 59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예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며느리가 제 등 뒤에서 어머니 없으면 훨씬 자유로울 텐데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이정화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지금은 강릉 바닷가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서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팔았어. 내일 이사 간다고 말이에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중년 여성분들의 인생 2막 준비와 가족 관계, 정리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를요. 저는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바느질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20살 때 맞선을 봤습니다. 상대방은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 도성이었어요. 7살 연상이었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부모님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첫 만남에서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골을 벗어나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었어요. 결혼 후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골에서 온 며느리를 못마땅해 했어요. 시어머니는 첫 명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 음식 맛은 따라갈 수 있겠어? 시골에서 무슨 요리를 배웠겠나 싶지만 말이야. 그 말에 저는 상처받았지만 꾹 참았어요. 새 식구가 된 만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든 가족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상에 국, 밥, 반찬 7가지가 올라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김치, 나물, 조림, 구이까지 매일 아침마다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리고 점심도 도시락을 싸서 시어머니께 드리고 저녁에는 또 푸짐한 상을 차렸습니다. 1년 후 첫 아들 도윤이를 임신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웃으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집 대를 이어줄 아들을 가졌구나. 정화야 고생했어.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도 쉴 수 없었어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아기 돌보기와 집안일을 모두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아기 분유 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 사이사이에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육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둘째 딸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 힘들었어요. 아들만 편애하는 시어머니는 딸에 대해서는 시큰둥했거든요. 그래도 애 둘을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재우는 일을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저만 일어나서 달래고 남편은 코를 골며 자더라고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며 학원비며 돈 들어갈 일이 많아졌는데 저는 새벽에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애들 교육비 정도는 엄마가 벌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대줄 줄 알아. 그래서 하루 3시간씩 설거지를 하고 집에 와서 다시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할 때까지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도윤이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수진이는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5년 후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61세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데 도윤이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혼자 사시면 안 되죠. 그 말에 저는 위로받았어요. 아들이 효자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똑똑한 여자였거든요.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 어머니처럼 현명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딸 같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서요. 신혼 첫 해에는 정말 화목했습니다. 지연이는 종종 제 방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요리 정말 맛있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 너무 그리우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정말 기뻤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입덧이 심하다며 부엌에 오지 않았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혼자서 해드릴 수 있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돌봐줘야죠. 하지만 출산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주 현우가 태어나고 나서 지연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몸조리를 제대로 해야 해서 한 달 정도는 육아를 부탁드릴게요. 산후우울증도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생아 현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이 바뀐 아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밤 2시에 분유 먹이고 4시에 기저귀 갈아주고 6시에 또 분유 먹이고 그 사이사이에 트림시키고 달래고 재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낮에는 낮대로 아기 돌보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지연이는 육아를 맡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가 제대로 안 됐다며 계속 방에만 있었어요. 저는 혹시 정말 몸이 안 좋은 건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연아 몸은 좀 어때? 병원에 가볼까? 그랬더니 지연이가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아직 체력이 안 돌아와서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 2-3시간씩만 자면서 손주를 돌봤어요. 체력이 바닥났는데도 지연이는 여전히 육아를 저에게만 맡겼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아들에게 하소연했어요. 도윤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 지연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지연이도 첫 애라서 아직 서툰 거예요. 엄마가 워낙 잘해주시니까
맡기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서툴다고 봐주면서 시어머니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무렵부터 며느리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부탁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던 게 점점 어머니 이거 좀 해주세요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니 현우 기저귀 갈아주세요. 분유도 타주시고요 라고 명령조로 말하더라고요. 손주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 제사 때문에 고향에 1박 2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지연이에게 미안하지만 이틀만 현우를 봐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아이를 혼자 볼 자신이 없어요. 제사는 도윤이 혼자 가면 안 되나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6개월인데 엄마가 하루 이틀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지연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해요. 저도 처음 엄마인데 왜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결국 남편 제사는 아들 혼자 다녀왔고 저는 집에 남아서 손주를 봤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평생 아이를 저에게 맡길 생각이구나. 현우가 돌이 되었을 때 지연이가 또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둘째까지 제가 다 돌봐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지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아, 이번에는 내가 좀 육아를 해보는 게 어떨까? 현우도 이제 컸으니까. 그랬더니 지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임산부가 무거운 애를 어떻게 안고 다녀요? 혹시 배에 무리가 가면 어쩌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워낙 잘 봐주시니까 현우도 할머니만 찾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거였어요. 둘째 손주 지우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신생아 돌보기에 2살 현우까지 봐야 했거든요. 지우가 밤에 울면 제가 달래고 현우가 질투해서 뗐으면 제가 달랬어요. 지연이는 또 산후조리를 핑계로 방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에 지우가 울어서 분유를 타주고 있는데 현우가 일어나서 울었어요. 동생 때문에 잠을 설쳤거든요. 저는 지우를 안고 현우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저 좀 재워주세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애들이 우는데 엄마는 재워달라고 하고 할머니 보고 조용히 시키라는 거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무료 베이비시터일 뿐이구나. 그 후로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지연이는 산후조리를 3개월이나 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신생아와 2살짜리를 혼자 다 돌봤습니다. 밤에는 잠을 2-3시간씩만 자고 낮에는 아이들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을 반복했어요. 체력이 바닥나서 쓰러질 것 같았는데도 지연이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밤에 애들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밤에 애들 달래는 건 저인데 울음소리만 들어도 힘들다는 거였어요. 그럼 본인이 직접 달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 싸우면 아들이 힘들어할 테니까요. 현우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도 픽업은 제가 했습니다. 지연이는 일한다는 핑계로 아이 데리러 가지 않았어요. 비 오는 날에도 제가 우산 들고 현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화 씨 며느리가 참 편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지우가 돌이 되었을 때쯤 저는 몸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었고 무릎도 쑤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허리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걸 많이 들으셨나 봐요. 디스크가 많이 나왔네요.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집에 와서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허리 디스크래. 당분간 무거운 거 못 들 것 같아. 그랬더니 지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그럼 지우는 어떻게 안아요? 아직 혼자 못 걸어 다니는데. 제가 아픈 것보다 누가 아이를 안을지가 먼저 걱정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애 둘 키우느라 힘들 텐데 내가 좀 더 견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몸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진통제를 달고 살았어요. 어느 날 몸살 감기까지 겹쳤습니다. 열이 38도까지 올라갔는데도 지연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녁은 준비해 주셔야죠. 아이들이 굶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해드리고 싶지만 요리를 잘 못해서요. 그날 저는 온몸이 떨리는 상태로 부엌에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감기 걸린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구일 뿐이구나. 아들 도윤이에게 하소연을 해봤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감기도 걸렸는데 지연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지연이도 애 둘 키우느라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엄마가 아니면 누가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도 며느리 편만 들고 저는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게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몇 년간 그렇게 살아왔고 갑자기 바꾸면 가족들이 힘들어할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봤어요. 지연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현우 픽업을 내가 해보는 게 어떨까? 엄마가 직접 데리러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지연이가 이렇게 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일하는 시간이랑 겹쳐서 어려워요. 그리고 현우도 할머니가 데리러 오는 걸 좋아하잖아요. 결국 제가 계속 픽업을 해야 했습니다. 뭔가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그럴듯한 핑계로 거부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더욱 악화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었어요. 지우를 안아 올리다가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거든요.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최소 한 달간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안 하면 평생 휠체어 생활할 수도 있어요라고 경고하더라고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못 온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들 봐야 한다고 안 왔습니다. 손 한 번 잡아줄 사람 없이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마취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뭐지, 정말 가족이 맞나.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은 와서 간병하고 있는데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간병인도 돈이 아깝다고 안 쓴다고 했거든요. 수술 직후라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물도 혼자 마시고 화장실도 혼자 가야 했어요. 수술 부위가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든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안쓰럽다며 도와주긴 했지만 가족이 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수술 다음 날 아들이 잠깐 들렀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빨리 나으세요. 집에 아이들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해요. 그리고는 정말 30분 만에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들에게도 저는 그냥 무료 베이비시터였구나. 며느리는 수술 이틀 후에 왔어요. 그것도 잠깐 들러서는 이런 말만 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집안이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지우가 할머니만 찾으면서 계속 울어요. 제 몸보다는 빨리 나와서 아이 봐달라는 말이었어요. 수술 3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는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누군가와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언니 정말 힘들어 죽겠어. 어머니가 수술하셔서 애들 내가 다 봐야 하는데. 미치겠어. 밤에도 지우가 계속 울고 현우는 할머니 찾으면서 떼쓰고. 여보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 훨씬 자유로울 텐데 맨날 간섭하시고 애들한테도 옛날식으로 가르치시고 진짜 스트레스야.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가셨으면 좋겠어.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등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28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게 제가 받은 대접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수술로 고생하고 있는데 요양원이나 가라는 소리를 하다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해됐습니다. 왜 저를 사람 취급 안 했는지, 왜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걸 제게 맡겼는지 말이에요. 애초에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무료로 부려먹는 가사도우미였다는 걸요. 그들에게 저는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28년간 헌신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 너무 억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대체 언제 시작되는 거지? 68세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나머지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떠나주마라고요. 이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사라져 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지연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좀 나으시죠? 현우 어린이집 픽업 좀 부탁드려요. 지우 이유식도 만들어주시고요. 제가 해드리고 싶지만 어머니만큼 잘 못해서요.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부려먹을 거라고요. 제가 아무리 아파도 불편하다는 내색조차 할 수 없고 계속 희생만 강요당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한 달간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수술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다시 아이들 돌보기 시작했거든요. 허리가 아픈데도 지우를 안아야 했고 현우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현우가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우리 집 일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 해주는 거래요. 5살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누가 가르쳐준 거겠죠.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아 지연아 우리 좀 이야기하자. 내가 아이들한테 무슨 존재인지 궁금해서 그래. 그랬더니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현우가 나보고 우리 집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누가 가르쳐준 거지?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변명했어요. 어머니, 아이가 하는 말이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며느리가 평소에 그런 식으로 말해왔다는 걸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2주 후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주니까 가족 여행을 간다면서 저는 빼고 가더라고요. 저는 물었어요. 나도 함께 가면 안 되나?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직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행은 무리죠. 집에서 푹 쉬세요. 그리고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고요. 결국 제주도는 네 식구만 가는 거였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항공료는 저희 통장에서 빠져나갔더라고요. 제 돈으로 여행 가면서 저는 빼고 간 거였습니다. 그들이 여행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가족이라면 환자를 혼자 두고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속마음은 뻔했어요. 집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면 여행 가서도 아이들 봐달라고 할까봐 일부러 안 데려간 걸 수도 있고요. 아들 가족이 공항으로 떠난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들이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저도 제 갈 길을 준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를 팔고 싶다고 했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보러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네요. 시세가 많이 올라서 5억 2천만 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제 명의였기 때문에 아들이나 며느리 동의 없이도 팔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강릉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1억 5천만 원짜리 단층 집이었는데 사진으로 보니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고 바다가 도보분 거리였어요. 나머지 3억 7천만 원은 제 노후자금으로 따로 저축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돈이면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어요. 검소하게 살면 20년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사업체를 불러서 제 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옷가지와 생활용품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챙겼어요. 그리고 아들 가족 짐은 따로 박스에 담아뒀습니다.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28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희생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제가 받은 건 무시와 이용뿐이었어요. 그런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3일 후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집에 들어서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행복한 여행이었을 거예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집이 왜 이래요? 짐이 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들 도윤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 팔았어. 내일 이사 간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농담이시죠? 우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8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내 집 내 맘대로 처분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 말에 아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엄마 설마 진짜는 아니죠? 어디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강릉으로 간다. 바닷가에 작은 집 하나 샀어. 혼자 살 거야.
그 말을 듣고 며느리 지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아이들은 어쩌고요? 집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때 저는 팔짱을 낀 채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했던 대로 알아서 해라.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 가사 도우미 할 생각 없어.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 보내고 싶어 했잖아. 내가 먼저 떠나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지연이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제가 그 대화를 들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아들은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지연이가 무슨 말을 했든 상관없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까 이사는 취소하자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너는 42살이고 지연이도 39살이야. 이제 독립해서 살아.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고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번갈아가며 저를 설득했어요. 울면서 빌기도 하고 화내기도 했습니다.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달라질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미안하다는 말도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집 때문에 한 말이었을 거예요. 무료 베이비시터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한 말이었겠죠. 진짜 미안했다면 애초에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들도 계속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마음을 돌려요.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엄마 없으면 정말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슬펐어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용하기 편해서 붙잡으려는 거였거든요. 다음 날 새벽 이사차가 왔습니다. 저는 28년간 살았던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마지막까지 쫓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연락은 하자. 완전히 연락 끊고 살 건 아니잖아요. 가끔 전화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내가 진짜 효자가 되면 연락하겠어. 그 전까지는 서로 독립해서 살자. 너희도 이제 진짜 부모가 되어봐. 그리고는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고 이사차에 올랐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버스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워진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6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강릉의 작은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대문 앞에는 예쁜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제 집을 가진 거예요. 28년 만에 정말 제 공간을 갖게 된 겁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방 2개의 작은 거실 그리고 부엌이 전부였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에는 제가 주인이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은 정말 조용했어요. 아이들 울음소리도 없고 며느리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뿐이었어요. 그 고요함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짜 평화로운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달랐습니다.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릴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먹고 싶을 때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으면 됐습니다.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해결했는데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오전에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전 주인이 갖고 놓은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상추, 깻잎, 고추가 심어져 있었는데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키워서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기뻤어요. 점심에는 근처 횟집에 가서 회를 시켜 먹었습니다. 평생 남들 밥만 차려주다가 누군가 제 밥을 차려주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횟집 사장님이 혼자 사시나 봐요라고 물어봤는데 네, 혼자 삽니다 라고 대답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오후에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집에서 5분 정도 걸어가니 정말 바다가 나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숨막히게 살았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바닷가를 걸으면서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결혼해서 시댁 눈치 보고 아이들 키우고 며느리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돌보고 그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제가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앞으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68세라는 나이가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만 하면 20년은 더 살 수 있잖아요. 그 20년은 온전히 제 시간으로 쓰고 싶었어요. 저녁에는 마트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샀습니다. 김치찌개용 돼지고기, 고등어, 나물 종류들 말이에요. 예전에는 가족들 기호에 맞춰서 장을 봤는데 이제는 제 취향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소소한 자유가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가벼웠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드는 음식이었거든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둘째 날에는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마트에서 상추, 깻잎, 고추 모종을 사와서 심었어요. 오랜만에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참 순수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살게 됐을까요? 모종을 심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자, 이제 우리 함께 잘 자라보자. 내가 잘 돌봐줄게. 식물들에게 말을 거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그들과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는데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많이 사셨더라고요. 산책하는 할머니 몇 분과 인사를 나눴는데 모두 친절하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환영한다며 웃어주셨어요. 그날 저녁에는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먹으며 혼자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여도 제대로 술 한 잔 마실 여유가 없었거든요. 항상 누군가 챙겨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천천히 술을 마시며 바다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들 도윤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요. 지연이도 애들 혼자 보느라 너무 힘들어해요.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윤아, 이제 너희 가족끼리 살아봐야 진짜 가족이 돼.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너희도 독립해서 살아봐.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아들은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서 바닷가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텃밭을 돌보고 점심 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규칙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에서 만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함께 운동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셨어요. 며느리 때문에 고생했다는 분, 아들 때문에 속상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아들 내외와 살다가 견디지 못해서 혼자 나와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위로가 됐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한 달 후에는 며느리 지연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와서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돌아가 주세요. 아이들이 너무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제가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뻔했습니다.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힘드니까
다시 돌아와서 무료 베이비시터 해달라는 거였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지우야, 할머니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너희들도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너도 진짜 엄마가 될 때가 됐어. 시어머니 없이 아이 키우는 게 힘들겠지만 그게 엄마 역할이야. 지연이는 계속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했잖아. 내가 알아서 나온 거니까 이제 만족해. 그 말에 지연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찾아왔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계속 연락했지만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들도 점점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포기한 걸 수도 있고요. 6개월이 지나자 연락이 거의 끊겼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가 오는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시죠? 아이들 잘 크고 있어요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강릉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바닷가를 걸으며 명상하고 오전에는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게이트볼을 쳤어요.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이 자라는 걸 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 채소들로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것들이라 더 그런 것 같았어요. 가을에는 김장도 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김장 모임을 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예전에는 가족들 입맛에 맞춰서 김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 취향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젓갈도 제가 좋아하는 걸로 쓰고 양념도 제 입맛에 맞게 했습니다. 겨울에는 온천에 자주 갔어요. 강릉에는 온천이 많더라고요.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그동안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 외로움은 예전의 답답함보다 훨씬 나았어요.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워서 외로운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웃 할머니들과 친해지면서 외로움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진짜 친구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봄이 되자 텃밭에 새로운 채소를 심었어요. 올해는 토마토와 오이도 도전해 봤습니다. 모종을 심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 식물들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잘 자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1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더라고요.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성숙해 보였고 책임감 있어 보였습니다. 엄마 1년 동안 생각해 봤는데 정말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스스로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도 하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자신감도 생기고 아이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떠나준 게 결국 그들에게도 도움이 된 거였어요. 며느리도 진짜 엄마가 되었고 아들도 진짜 아빠가 된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부모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다시 함께 살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엄마를 제대로 모실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그게 서로를 위한 진짜 효도야. 가끔 안부 묻고 명절 때 얼굴 보는 정도면
충분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상처를 주게 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아. 아들은 아쉬워했지만 제 뜻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후로 가족 관계는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에는 서로 집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눈치 보며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독립된 개체로 존중하며 만나는 관계가 됐어요. 며느리 지연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안부 전화할 때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하세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짜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지연이를 보면서 기특했습니다. 아이들도 예전보다 더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부모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됐거든요.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데 밝게 웃으며 할머니 보고 싶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현우는 이제 초등학생이 됐는데 학교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줘요. 지우도 말을 하기 시작해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사랑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70세가 됐습니다. 강릉에서 보낸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살아보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붓글씨를 쓰는 동안에는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그리고 예전에 못 따본 책들도 읽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하고 있습니다. 수채화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바닷가 풍경을 그려보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실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그리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있습니다.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경치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체력도 좋아졌고 친구들도 생겨서 외롭지 않습니다. 가끔 예전 생각이 나기도 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남의 눈치만 보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며느리 잔소리 듣고 손주들 뒷바라지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살았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정말 후회했을 거예요. 내 인생을 남에게 다 내주고 정작 나는 아무것도 못 해본 채로 죽었을 테니까요. 다행히 68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가족을 사랑한다는 건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사랑하는 게 진짜 가족 사랑이었던 거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희생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가족들이 저를 당연하게 여겼던 거였어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있어서 당연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적당히 해줘야 고마워하는 법이더라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저 같은 상황에 놓인 중년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본인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말이에요. 며느리나 아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사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가 있어서 더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6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건강하고 의지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70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계속 참고만 있으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져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혼자 살 수 있을까? 가족들이 원망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괜찮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오히려 더 행복했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검소하게 살면 의외로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예전에는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돈이 많이 나갔는데 혼자 살면 그런 지출이 없거든요. 오히려 돈이 모이더라고요. 외로움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외로웠지만 금방 적응됐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친해지면서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진짜 마음 맞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몸도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긴장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서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우울하고 짜증이 많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기분 좋거든요.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정말 한 번뿐이에요. 남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도 사세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겨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만 내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지금 저는 강릉 바닷가에서 매일 아침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와요. 마당 텃밭에서는 제가 키운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저녁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감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68세에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이정아로 살고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제 이름으로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늦은 나이는 정말 없어요. 지금이라도 본인만의 인생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저처럼 새로운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행복하세요.